수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에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관리에 나섰지만 오히려 로또 청약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투기판을 조장한 꼴인데요. 청약 시장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청약 시장 정말 로또 청약, 광풍. 지난번에 왜 과천 지식 종합타운? 네. 뭐 최고 경쟁률이 1,800대 1인데도 나왔다는데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청약 시장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124대 1서부터 322대 1까지인데요. 네. 우선 여기는 그 거주 조건이 없습니다. 위치는 과천시하고 안양 예. 인도권 사거리에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분양하는 공공택지 민간 분양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청약 과열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네. 이 공공택지는 민간택지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예전에도 했어요. 네, 민간택지는 최근에 한 거. 지금까지 해온 거다 이거죠? 네, 지금 이제 322군데가 지난 7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예전부터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택지죠. 예. 공공택지 대 민간지 분양에도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네. 그러면 과천에 있는 아파트의 시장 가격이 예. 현재 3.3제곱미터당 4천이 넘습니다. 4천, 4천 한 4,300 정도 가는데 네. 이 분양 아파트는 2,200에서 40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2분의 반 1 정도 수준으로, 되죠. 반 수준으로 그러니까 받으면 그냥 로또가 되죠. 참.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청약 과열이 되는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예.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예. 약 한 680만 명 정도 되는데 680만 명. 네, 그 중에서 330만 명이 1순위입니다. 경기도는 1순위가? 네, 경기도는 이보다 작지만 전국이 청약 통장 종합 통장 가입자만 2,500만 명이고요. 인구의 절반이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가 통장을 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갖고 있는 꼴이 되기 예.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거죠. 또 규제도 없었고요. 네. 또 받고 나면 로또가 된다는 로또가 것 때문에. 네. 뭐 절반으로 분양이 되니까. 특히 이제 특별 분양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주택 분양 같은 경우는 이번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고 네. 또 지금은 일부 지역에 민간택지에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네. 322군데 322곳에.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주변 가격과 관계없이 네. 이 표준지 뭐 건축비라든지 네. 이런 걸 따져서 가격을 정함으로써 네. 주변의 가격 인상을 좀 억제하는 효과, 가격 그렇죠. 안정 효과를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원래 이제 목적. 197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네. 원가 연동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엎치락뒤치락했죠.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완화했다가 또 경기가 또 호황기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급등하면 다시 또 규제하고 예. 그러다가 지난 2015년도 4월부터 네. 민간 택지는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네, 네. 그 당시는 뭐 워낙 경기가 안 그때 좋았으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네요. 네, 15년이면.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폐지하다 보니까 네. 가격이 올랐는데 사실은 그 이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2017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예. 2018년도에 미국의 IB 은행인 네.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부도난 리만 브로더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07, 2009년도 네. 1월 달에 네. 2016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건설사가 너도 나도 분양하다 보니까 네. 2009년도 네. 9년도 1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16만 세대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그 2009년도 2월 12일부터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소책으로 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택을 주면서 해소했죠. 네, 그랬어요. 이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적용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 그 당시는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가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완화시킨 거죠. 네. 공공택지는 놔두고 민간택지는 폐지했죠. 그러니까 교수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을 때 가격이 안정됐고 분양가 상한제 해제됐을 때 올랐다고 경실련 등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분양 가격만 그런 겁니다. 분양가만 그렇지 네. 실제 부동산 시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주택은 대체로 뭐 500가구, 1000가구인데 예. 그 500가구, 1000가구를 분양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나머지 몇만 가구, 몇십만 가구가 다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시행할 때마다 분양 가격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다시 주변 시세처럼 다시 올라가 버리는데. 그래서 택지를 이 분양받게 되면 이번에 그 과천 같은 경우는 예. 최장 10년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분양 가격을 통제했을 때 네.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한 건데 네. 만약에 이게 계속 그렇다면 계속 시행했어야 됩니다. 받은 사람만 로또가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예. 만약에 시가보다 반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면 예. 돌아서서 시가를 쫓아가지 시가가 다시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만 로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이 건설회사가 이제 가격이 통제되니까 네.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준다 뭐 네. 이런 지적과 일부 통계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 인과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부가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택지비가 싸요. 낮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하면서도 택지비가 낮으니까 최소한의 그 이익을 보장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낮은 효과가 있고요. 예. 일반 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통제하게 되면 택지비 자체가 높으니까 공급이 줄 가능성은 높죠. 공급이 줄 가능성이 네. 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택지비 플러스 택지비 가산비하고 네. 건축비 플러스 건축비 가산비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편법으로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는 기본형만 놔두고 예. 나머지 선택 옵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제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전에는 그 발코니 확장 비용 선택 예. 옵션이 1억 정도 나온 아파트도 있었죠. 1억 정도. 네. 거의 보통 제한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예. 경우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 노대라고 하는데요. 노대를 네. 확장하거나 주방을 확장하는 경우에 보통 한 3.3제곱미터당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예. 한 1,400에서 1,80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선택 옵션은 고급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폭리를 취하듯이 이렇게 높게 분양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로또 청약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네. 그런데 당첨된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니까 네. 200대 1이면 200분의 1밖에 안 네.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좌절한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 뭔가 이 청약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이제 청약 통장 가입자가 가점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무주택 기간, 예. 그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예. 그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통장 가입 기간도 짧고 무주택도 짧고 그렇죠.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이 점수 청약은 낮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대부터 50대 이후까지 예. 되게 이제 50대 이후는 되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세대별로 무주택 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안분해서 그 속에서 경쟁하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세대별로 경쟁하는 그런 거죠. 규정을 좀 달리 적용하자. 아니 세대별로. 세대별로 예를 들어 이제 경쟁하자. 1000가구면 예. 30대에 200가구, 아. 30대에 300가구, 40대에는 연령별로 200가구. 할당 물량을 좀 나누자. 그래서 그들끼리 경쟁하게 되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가 조금 이렇게 불리한 거에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지지 근데 않겠나. 오랫동안 집 없이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또 반대할 아니,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경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경쟁하면 그 조건이 안 좋은 지금 사람들 상태에서는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세대 간의 갈등도 영끌이 있죠.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청약은 도저히 안 되니까 청포 세대가 돼서 예. 집을 빚내서 사는 거죠. 세대별로 조금 경쟁률을 할당을 하자는 개선 그런 방안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토지 건물 분양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통제해서 가격을? 심지어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일반 시가의 한 50%까지 가격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과천도 거의 그렇잖아요. 네, 절반 저도 정도. 시뮬레이션을 예. 돌려보니까 예. 53%, 51% 떨어져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이 신규 아파트가 재고주택, 현재 재고주택 중고 아파트보다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3년, 4년 후에 입주하는 거니까 사용 가치가 당장 없기 때문에 네. 그 재고주택, 현재 주택보다는 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분양가가? 적어도 함정인 가격, 예. 함정인 가격보다 한 5 내지 10% 정도 낮춰서 분양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5 내지 10% 정도만 규제를 하자. 네. 분양가 그리고 상한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건설사가 이익을 갖고 간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만큼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면 됩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5 네. 내지 10%만 낮추자 보면 지금은 거의 절반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하니까 네. 결국 나머지를 건설회사들이 이 이익을 예를 들면 챙기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요. 예. 분양 2분의 1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네. 10억에 받아서 20억이 돼도 세금 안 내는데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은 예.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으면 예. 넘는 부분에 최대 50%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 초과이익 환수제도.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채권 같은 걸로 입찰을 해서 통해서 이렇게 회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채권 입찰치 하면은 가격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많이 계속 써서 올라가고.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런 개연성 때문에 아마 정부가 채권 입찰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한 5 내지 10% 정도 낮은 선에서 네. 가격을 통제하는 정도면 좋겠다. 그러면 그 로또 청약이 지금처럼 심한 로또 청약은 안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그래도 아마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많아서 비율은 높을 겁니다. 네. 지금 과천의 경우는 안 그렇다고 했는데 왜 청약 조건을 보면 네. 해당 지역에 의무 거주 기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수도권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가 나오니까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청약하려고 하는. 그게 그 동네 전세를 실거주가 살게 되고. 아니고 예. 위장 전입도 있단 말이죠, 이게. 위장전입. 그래서 2년만 거주하게 되면 네. 지역 우선 보장이라고 있어요. 예, 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면 예. 지역 우선 보장이 한 30% 먼저 할당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은 이게 실거주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예. 또 실거주하면서 2년 3년 고생하면서 분양가 밖에서 이사가는 것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무래도 미리 와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전월세 이주하는 쓰고. 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지방에서 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그러니까 된다. 지방에서 강남 지역에 원정 투자가 많이 늘어났고 네. 또 뭐 서울에 투자하듯이 그거를 그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철저하게 위장 전입이냐 아니면 실거주자를 판단해서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허그, 네. 허그에서 분양가를 또 통제하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 별도로. 네. 역시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원래 명칭이 그 주택도시보증조합이었습니다, 그게. 보증조합. 그러니까 네. 아파트를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경우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받고 나서 건설사가 입주 시점까지 잘 지어야 하는데 중간에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도나게 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네. 분양 가격을 넣은 돈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예. 이 30가구 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 승인을 받을 때 예. 그 보증서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보증서를 붙인 게 지방자치단체는 분양 가격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 기능이 있는 건 그런 건 아닌데 아닌데. 그런 기능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통제하는 수단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독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정부 투자기관이다 보니까 예. 뭐 보증 여력은 600조도 넘습니다. 국가 예산보다 많아요. 예. 지금을 관리하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고 현장 같은 경우 거기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개방해서 민간 기업도 주택 보증을 하게 되면 아직은 뭐 해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그 분양 보증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이게 짬짬이 될 수 있죠. 그럴 그래서 우려가 아마 그런 있겠네요. 것도 있고 그런 우려가. 또 하나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될까봐 정부가 이거 쉽게 민간 개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증하려면 또 워낙에 자본력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이 또 나올 수 있겠느냐. 네. 어찌됐든 이 보증 독점으로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분상제의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예. 그리고 올라가는 것만큼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네. 네. 자, 그러면 앞에 저희 집중 진단에서 토론을 했는데 이 전세난을 이 문제, 이 청약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지금 뾰족한 게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무주택자리 분양을 받기 위해서 집을 쉽게 또 올라가니까 안 산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머물러서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청약 통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면 네.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임대차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네, 네. 이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법을 뭐 뒤로 돌릴 수도 없는데 이것 안 때문에 문제는 생겼고 뭐 해법은 사실은 그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네. 월세도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매매 가격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지난 그 2015년도부터 임대주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만을 내놓으면서 예. 2018년도 4월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많이 가입했죠. 네, 그렇죠.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요. 예. 임대주택 등록 가구 수가 156만 9천 가구고요. 156만 가구. 예. 네. 6월 말 기준으로는 160만 7천 가구입니다.
네. 이 160만 가구는 일기 신도시의 5.5배 정도 됩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합친 5개 신도시가 예. 약 한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임대주택 사업에 등록을 하면 그 4년 또는 8년 동안 임대 기간 내에는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6.17 예. 대책에서 반만 지나면 매도할 수 있게 해놨는데 예. 이게 끝까지 가야 장기배 특별공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팔지도 안 못하는.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해제하게 되면 1년 내에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 양도세, 중과세도 있고. 뾰족한 해법이 없네요. 그래서 예. 정부는 그 이 임대주택 등록된 가구 수를 예. 일시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예. 양도세를 낮춰서 좀 문을 개방해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면 실현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과 달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